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온다. 과연 이 추석이 끝나고 나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최고의 수혜주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미리 좀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3월 그때 이후로 거의 4년 반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이 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4년 반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이었는데요.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준화처를 통해서 이 연준의 시각을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그동안에는 사실 기사들도 보면은 뭐 베이비 컷인가 빅컷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좀 거시적으로 큰 시각에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연준이란 기관, 이 기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가? 연준의 책무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원래 이제 보통 아는 거는 2대 책무라고 해서요. 그 영어로 뭐 듀얼 맨데이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을 최대로 하는 거 이렇게 물가 알고 고용.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연준이 설립된 거는 1913년이에요. 벌써 이제 한 110년이 지났는데 네. 그때 당시에 연준이 왜 설립이 됐나 그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설립 이전에 은행들의 파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사실 금융 시스템 안정화가 그 당시엔 최고의 그 목표였던 거고, 그 당시에 뭐 사실 뭐 물가를 안정한다, 뭐 실업을 뭐 줄인다 이런 거는 사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1977년에 공식적으로 연준의 두 가지 책무해서 그 이제 법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13년 요때를 보면은 그때 이제 사실 미국은 중앙은행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연준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나름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던 은행이 있어요. 당연히 제일 큰 은행이었겠죠. 그게 바로 JP 모건입니다. 지금도 있는 그 JP 모건이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잖아요. 그 역할을 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이 연준의 그거를 보면은 연방 준비 제도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은행들이 어려워지면은 그 지급 준비금들을 모았다가 평소에 모아두고 있다가 그걸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연준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준비, 대비 뭐 이런 뜻이네요. 네, 네. 미리미리.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준이 1913년에 생겨나서 이런 배경까지 좀 살펴봤는데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좀 높았었다고요? 물가 변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변동이 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미국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최첨단 산업 국가인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업 국가였어요. 그렇겠죠. 1910년대면. 네, 그럼 농업 국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확철에는 이제 수확을 많이 하니까 뭐 이 밀 가격이 폭락할 거고 공급이 느니까. 네, 공급이 느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밀 수확 전에는 뭐 가격 급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미국이란 국가가 이 점차 이렇게 좀 안정화되고 하면서 그래서 한 70년대 후반에는 이제 연준의 그 목표를 물가 안정, 그다음에 최대 고용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폐가 많아요.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야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금리를 확 올리면은 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자본의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런데 연준이 최대 고용을 한다. 이거 사실 뭐 연준이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민간 시장이 알아서 기업을 뭐 새로 설립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20세기에 아주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금리 인상은 여기다 줄을 매달아서 당기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 당겨지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를 올리겠다 그거는 줄을 달아서 미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줄을 달아서 밀면 이게 안 안 밀리죠. 밀려지잖아요. 네. 밀려질 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최대 고용을 위해서 연준이 뭘 한다 하기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사실 통화 정책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연준의 이걸 과연 2대 책무 뭐 또는 3대 책무까지 이렇게 이걸 넣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아직 굉장히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3대 책무라면서요, 두 가지가.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는 이제 네. 최초에 있었던 건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금융시장 안정인 거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걸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 부분까지 이건 뭐 최근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세 가지가 이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연준의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제일 전문에 보면은 네.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그쵸,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해놓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책무인 물가 안정,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줄을 잡아당기는 거, 네. 그거는 정말 효과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후의 흐름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네. 왼쪽 이제 녹색 차트를 보시면 이게 70년대, 80년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최고 뭐 15%까지 네.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갔거든요. 이 파란색이 물가고 빨간색이 실업률인데요. 이때 지금 뭐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은 그때 폴 볼커라는 그 연준 의장이 볼커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이 등장하셔가지고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한 3. 몇 %인데 네, 20%. 기준금리가 20% 갔던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한 40년 전 얘기인 거예요. 네. 한 60년 전 요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 표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폴 볼커가 등장해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잡았습니다. 네. 이 파란 게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 시기에 빨간 게 어떻게 됐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즉 실업이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사실 이 시기에는 실업을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2대 책무라고 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사실 동시에 잡기가 매우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작겠지만 금리 올리면은 실물 경제가 뭐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럼 네. 당연히 고용도 안 좋아지는 거고 이런 이제 이 흔히 말하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중시하면은 얘가 나빠지고 또 다른 쪽을 중시하면 또 한쪽이 나빠지고 그런데 최근의 경험은 이 맨 나중에 있는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건데요. 네. 2022년 이때부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파란색이 쫙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2022년 이때부터 해서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잘 잡았어요, 지금. 지금까지 뭐 어쨌든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실업률은 거의 역대 최저급이에요, 지금.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다 그랬었잖아요. 불과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드문 경우인데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다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거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딱 코로나 시기였는데 잘 지혜롭게 극복을 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표에 보면은 그 회색 선이 있던데 그 부분이 뭔가 조치를 취한 그 시기인 거죠? 그때가 이제 그 경기 침체 시기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작용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숨어있는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 들어서 SVB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액션을 했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2023년 작년 3월이었죠.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망가졌잖아요. 네. 그때의 연준이 급격하게 이 시장에 네. 이제 긴급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시장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차트는 연준의 그 총 자산이에요. 근데 연준이 돈을 빌려주면 총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저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이 그 당시에 작년 3월에 그 은행 위기가 터졌을 때 네. 연준이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했던 이 겁니다. 그때 그 채권 발행 그거 아닌가요? 그때 그러니까 네. 채권 발행은 아니고 네. 그 돈을 빌려준 거죠. 그냥 예, 그냥 이제 돈을 빌려줬던 건데 이때 무려 일주일 만에 4천억 달러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너무 눈에 띄게. 네, 너무 눈에 띄죠. 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지금도 계속 QT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4천억 달러를 긴급 공급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 정부의 국채를 사서 공급한 게 아니라 연준이 그냥 돈을 빌려준 겁니다. 마치 은행이 대출하듯이 그 문제되는 은행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네. 자금을 공급한 건데요. 요게 바로 그냥 두면은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의 이 연쇄 효과를 파급 그쵸, 효과를 도미노 일으키잖아요. 현상처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걸 갖고 야 연준 이제 QT 안 한다, QE 다시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그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QE 아니고 그냥 유동성 공급한 거고 이거는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곧 그 다시 정상화 될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준이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은 일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은행이 제일 어려워지면 연준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네, 하거든요. 그쵸. 네. 그게 뭐냐면 재할인 창구랑 지난번 2023년 3월 은행 위기 때 만들어진 BTF 창구 이 두 개는 은행한테 빌려준 거예요. 네. 요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은행들도 어려워진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스위스 은행에 이 맨 위에 보면 FIMA라고 FIMA라고 있는데 이게 해외 중앙은행한테 레포라는 형식으로 이게 차입을 해준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오렌지색인데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브리지뱅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은행들이 망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은행을 인수하려면 또 다른 은행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은행을 사실 페이퍼상으로 세워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은행이 망한 은행을 인수하게 하고 하는데 자꾸 보면은 오렌지하고 파란색은 다 없어졌죠 이제. 그렇죠. 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더 할 필요가 없었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천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면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연준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개입을 해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이뤄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금리를 뭐 인상하고 인하하고 그 방법 외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의 개입과 또 역할을 그렇죠. 충분히 좀 할 수 네. 있다라는 일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뭐 지방은행들이 망한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그 이슈가 한 달도 가지 않아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왔다는 것이 이 연준이 잘했다는 방증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굉장히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연준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 사태 상황 판단도 굉장히 빨랐을 뿐더러 제가 또 주목하는 거는 그 네. 피마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해외 중앙은행한테 스위스, 네. 빌려준 거 요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한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연준이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네. 연준이 사실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한번 함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의무를 지고 네. 그 금융시장 안정화, 미국 국내의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때랑 사실 비슷하게 시발점이 됐던 부분들을 보면은 그 프레디맥 페니메이 그때 네. 금융위기의 시작이었고 이 은행이 힘들어지면서 그 부분이 좀 번져나갔다라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이 연준이 그때 한번 뒤어서 그런지 이번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없었나요? 그때도 많았죠. 이런 네. 게 많았는데 그때는 사실 처음 하는 그쵸. 거라 연준도 이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네. 그때 연준이 내놓은 정책만 10가지가 넘을 정도로 네. 그 기억도 안 나는 수많은 복잡한 이름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아주 딱 깔끔하게 그냥 나는 피마하고 BTFP만 새로 만들었어 해가지고 딱 했는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막은 것 같아요. 연준도 점차 좀 진화를 하고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좀 어떻게 해나가는지 잘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좀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번에 9월에 FOMC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까지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시장 전망이 좀 어떤가요? 일단 이제 FOMC에 대해서 이번 FOMC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사실상 현재 시장은 굉장히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25bp 인하한다. 요게 85%까지 갔거든요. 그런 이제 뭐 나름 그 CME에서 이제 어떤 확률을 측정을 하는데 페드워치. 예, 페드워치에서요. 85%까지 갔는데 어제는 또 보면은 50대 50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60대 40이에요.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네. 계산하는 거냐면은 예. 연방 기금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이 막 선물이 이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걸 이제 생각해서 뭐 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가격을 갖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예측력을 가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조건 하에서는 네. 25bp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점도표가 나옵니다. 네. 9월이 그러니까 3, 6, 9, 12월에 그 FOMC가 있는데 이때만 점도표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전망 그 동향이라는 그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 내년에는 GDP는 얼마고 물가는 얼마고 실업은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얼마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라 아마 이번 연휴가 끝나고 FOMC를 보실 때는 그거를 더 중요하게 어차피 지금은 네. 25bp 그리고 또는 많아야 50bp 여기에서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네. 베이비 컷이냐 빅 컷이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한켠으로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올해 9월 포함해서 3번 남은 거잖아요. 네. 3번 매번 25, 25, 25냐 아니면은 요번에 25하고 50 할까 아니면은 뭐 한 번에 크게 빅 컷을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나올까요? 그게 이제 그 SEP라고 하는 아까 말한 그 FOMC의 그 경제 전망 보고서에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녹아 들어가 있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사실 그 시장에 이제 우리가 뭐 페드워치를 통해서 보거나 하는 시장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런 이제 뷰가 있다 하고 했던 게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 궤적하고는 뭐 그냥 거의 빵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경기가 계속 경착륙하면서 좋아질 거냐,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전망이 사실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이 그림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굉장히 이제 생소하셨을 텐데요.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쌈 룰이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네. 쌈이라는 미국의 이제 여성 연준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가 만든 건데요. 그 룰이 0.5%, 0.5를 넘어서면 그동안 침체가 100% 온다. 경기 침체가 왔다. 네. 그런데 지금 0.57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그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네. 그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저기 보면은 이렇게 까만 선 수평선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기존의 그 추세예요. 기존 추세가 있는 거고 그 위면은 추세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밑에 이제 보면은 레이버 처음부터 보면요. 레이버 포스라고 해서 저거는 노동 그 인구, 노동 가능한 인구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는 전체 인구는 얼마냐
그다음에 또 실제 GDP는 얼마냐,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실제 쌈룰이 0.5를 넘어서면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지금 쌈룰이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 고용도 이 기존의 추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GDP도 아래에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맨 밑에 진한 파란색 있죠? 이게 실제 경기 침체가 있었던 때예요. 그다음에 현재 미국은 어떠냐? 저기 빨간색입니다. 네. 기준선 위에 있네요. 다 위에 있죠. 네. 특히 뭐 인구는 저 한참 위에 가 있고 모든 게 다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비록 쌈룰이 0.5라는 이 임계점을 이 위에 있지만 지금 0.57로 임계점 위에 있지만 이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고 네. 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라는 네. 거네요. 사실 이런 내용은 한 7월 말 8월 초에 많이 회자가 됐다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뭐 여전히 견조한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만큼이나 관심이 높은 것이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서 경제 상황에도 다소 좀 영향이 있는데 미국의 8월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네, 네. 민심을 얻기 위해서 돈 많이 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거는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8월에 아직 재무부 발표는 안 나왔는데요. 네네. 그 저기 CBO라고 의회 그 예산 사무처에서 발표를 한 건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8월 적자가 무려 3,800억 달러가 났어요. 그래서 8월 이 3,800억 달러가 났는데 이게 보면은 8월에 이제 정확히 난 거는 820억 달러고 네. 작년 8월 대비해서 3,800억 달러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 좀 8월에 많이 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여기 표에서 보면은 이 보라색이 작년 겁니다. 그다음에 진한 색이 올해 거예요. 그러면 올해 8월에 차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왜 났냐면은 미국은 이 전형적으로 8월에 적자가 나는 해 네. 그 그런 달이에요? 달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 그동안 69년 동안 68번이 적자가 났대, 8월에. 근데 왜 작년에 흑자가 났느냐? 작년에 아마 그 6월경에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했었잖아요. 바이든 정부에서. 네. 근데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 탕감 다시 또 갚아줘야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갚아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걸 회계 처리하느라고 일시적으로. 작년이 그 흑자가 났던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차 대조표상 약간 분식 회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흑자가 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이건 사실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을 네. 감안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약간 네. 점선으로 한 게 뭐냐면은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지금이나 작년이나 거의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부분은 뭐 일시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 국채 위주로만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 국채 위주로 하게 되면은 시장 충격이 적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시장에서 한 달짜리, 세 달짜리 이 단기 국채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장기 국채를 팔면은 예를 들어 30년짜리 장기 국채 사라 그러면 사실 좀 사기 그렇잖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그쵸.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잘 팔리는 거는 단기 국채 쪽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한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한다?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미 제가 봤을 때 3분기에는 이 재무부는 이제 올해 7월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에 우리는 얼마 단기 국채는 얼마, 장기 국채는 얼마 발행하겠습니다. 네. 그거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행량이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네.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순 발행량인데요. 네. 이 화살표가 좀 더 위에 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요 자리에서 바로 또 했던 겁니다. 설명해 주셨군요. 그래서 요 화살표대로 갈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어저께 제가 다시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보니까 거의 그대로 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국채를 연준이 아니 그 재무부가 갑자기 많이 발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재무부가 이번 달에는 이번 분기는 얼마 발행하겠습니다 한 걸 QRA라고 하는데요. 그 QRA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좀 그 뭔가 약간 이제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적자 부분과 그리고 현재 이 국채 발행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있는 부분들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은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연결시켰을 때 얼마 전에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내가 뭐 11월 전에 당선되기 전에는 금리 인하 하지 마 뭐 이렇게 엄포를 네. 놓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정이라든지. 그거는 사실 누구도 모를 얘기고요. 사실 그리고 연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네.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대통령으로서 그런 또는 후보로서 그런 의견을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TGA라는 거에 대해서 TGA가 그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계좌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돈이 한 7,30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쓸 거야. 왜냐면은 이제 11월 초가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뭐 한 50일 정도 이제 선거까지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걸 마구 써서 표를 이렇게 환심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억측에 네.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영빈 기자와 함께 FOMC 미리 보기 다뤄봤습니다.